자, 그럼 이제 158쪽이죠. 156쪽. 이 중개 활동은 지금 부동산 마케팅이니까요. 요즘 출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 아이다의 원리 클로징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이제 158조 계약의 체결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당사자 확인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사자 확인은 지금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고요. 전자계약 시스템 있죠. 이게 이제 30회 때 출제가 한 번이 딱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가볍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요, IRTS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그 포털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요, 그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한번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서 한번 심심할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자계약 시스템은 30대 때 지금 출제했는데 요게 지금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해갖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4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국민들이 잘 안 쓰니까 이걸 30회 때 내겠다 해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정작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는 전자계약 제도 요거와 엮어서 그냥 가볍게 정보 시스템 제도와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실려 있는데 거기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요 중개 거래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직거래잖아요. 이거 이용 못해요. 냄새가 많이 나죠. 협회에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은 직거래 이용할 때는 할 수 없다. 쓸 수 없고요. 중개거래 하나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손님들이 전자계약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개공이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인증서로다가 회원가입하고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필요하고요.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겠죠? 당사자까지 전자계약할 때 회원가입하라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회원가입 필요 없고요. 다만 법인인 당사자는 회원가입해야 되고요. 이거 휴대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증을 거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에 들어가고 Q&A를 보면요.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까? 물어보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국토부는 답변하고 있어요. 휴대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근데 사실은 휴대폰 꼭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인증을 거치거든. 아니면 공동인증서를 써도 된다 이러는데 휴대폰 인증 이거 서명할 때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휴대폰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를 개공이 작성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계약 내용이라든가 설명서 내용을 모두 브리핑 나가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즘 중개사무소 오면 TV 값이 요즘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모니터가 다 있지. 그래갖고 모니터에 딱 띄워가지고 전부 다 브리핑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브리핑을 할 때도 그냥 전자계약 아니더라도 브리핑할 때 모니터에 띄워갖고 하거든요. 이게 계약서 중개사무소에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계약서가 한 장이죠. 글씨가 깨알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을 벗으면 작은 글씨가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 안 쓰신 분들은 노안이라 안 보여.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중개사무소 또 필수 비품 중에 하나가 뭐냐? 돋보기 있어야 돼. 돋보기. 진짜 돋보기 있죠, 이거.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손님들이 이제 돋보기를 놓고서 가끔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형 화면에 딱 띄워버리면 바로 보여버리지 다. 이게. 그래갖고 요즘 그 대형 화면을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어쨌든 브리핑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명을 받는데 당사자는요 대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기 서명이에요. 당사자는. 그럼 수기 서명이 뭔지 알죠? 우리 카드 결제할 때 직접 그 단말기에다 사인하잖아요. 그렇듯이 화면에다가 직접 계약서, 설명서에다가 수기 서명하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터치되는 화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계약서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서명을 받아버립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태블릿 하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블릿 요즘 뭐 비싸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거 이제 태블릿으로 어쨌든 서명을 받죠. 아니면 터치되는 노트북이 있죠 또.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공은 그야말로 전자서명이에요. 그래갖고 개공은 공동인증서로다가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계약서가 공인연장서 센터에 보관돼 버려요. 제가 공인연장서 센터를 공전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동 보관이 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자동방으로 임대차 계약은 부여가 돼 버립니다. 확정일자도.
근데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또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 해제 신고한 걸로 모두 간주하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이 완료가 되면요. 서명이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나 설명서가 보관돼 버려요. 그러면 서명이 끝났는데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일이 생겼다.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동 보관되니까. 그럼 수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해지한 다음에 다시 작성해야 돼요.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전자계약이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전자계약을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전자계약을 하겠다. 딱 그러면은 그냥 회원가입하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은 쓰는 방법은 우리 그 정보망을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망 쓰는 거와 진짜 비슷해요. 전자기기 시스템이.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전자기기 시스템 제도가 있다. IRTS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쪽에서 나왔던 민법상의 판례들을 쭉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제 162조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일반적 중개 실무였어요.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인데 먼저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주 골자인데 공시법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게 계약서 원본 있죠. 계약서 원본에다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부동산 특유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유명무실했어요. 왜 유명무실했느냐? 기억나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그럼 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또 토지 거래 허가증 받았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했고 우리 쪽에서 24회를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거기 그 실명법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법이 3개가 나오죠.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근데 실명법 출제 빈도를 한번 보세요. 27회 시험 이후에 29회만 빼놓고 계속 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거 이렇게 자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해 두시는데 이거는 이번 순환 때 다루지 않고요. 다음 순환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물권 취득자는 실명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든 전세권 취득하든 재산권 취득하든 모두 실명 등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데 명의신탁은 잘 아셔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근데 대외적으로 등기만 타인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고자 이 법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데 민법하고 우리 쪽은 출제 각도가 틀립니다.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인데 주로 판례토라든가 이런 걸 엮어서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쪽은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법 조문을 위주로 저는 철저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로 이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실명법은 다음 시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주임법 169쪽이죠 이제. 그래서 주임법과 상임법을 동시에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나중에 오늘은 지금 상임법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요. 주임법을 위주로 철저히 기억을 해 두시고 상임법이 주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손님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다 알아보고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판례 태도 같은 것은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아직 안 나갔죠? 좋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1981년도부터 제정이 시행됐죠. 1981년도 있잖아요. 우리 현대사에 있어갖고 역시 격동기였습니다. 그죠?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해 같은 해 79년도 12월 12일 날 노태우가 9.4단 병력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요즘 그래갖고 영화가 그게 1000만이 넘었다면서. 안 보셨나 봐? 봤어 안 봤어? 봤어? 공부해야지 어디 영화 보러 다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1980년입니다. 80년 5월 18일 날 뭔 일이 있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어요. 5월 18일 날 80년. 81년도에 뭔 일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배경이 짐작되세요? 전두환이 유혈 사태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죠.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계 법제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을 만듭니다. 이게 주임법이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 이런 법 만들자고 하면요 서울시청학 광장 난리 납니다. 촛불 집회일고 난리 날 거예요. 이거. 이게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습니다. 법 논리적으로 거의 맞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이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아주 기여를 굉장히 하고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 법을 철저히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조문을 위주로 이해해두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다. 예.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적용 범위. 이건 이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적용 범위 같은 거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역시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실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모두 임차인은 보호받아요. 그러면 실제 주거용이면 되니까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일부를 주거의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다 보호가 돼요. 그래서 상가였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다 임차인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가 뭐냐면 우리 그 실무에서 전세금만 주는 거 있죠. 물권인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럼 물권인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채권인 전세가 되는 거고 이 채권적 전세를 미등기 전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다. 여긴 적용이 없어요.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민박집이나 콘도 이런 데가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해봅니까? 임차인이 법인이었잖아요. 그럼 원칙 적용이 없어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럼 임차인이 법인이었다? 원칙 적용이 없는데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꼭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법인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LH공사죠.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에요. 여기는 적용이 돼요. 이 세 개는 적용됩니다. 그럼 주변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공사가요 주택을 임차하죠. 그래갖고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고 있어요. 그럼 토지공사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돼요. 보호됩니다. 지방공사가 그런 일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 지방공사는 보호되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거든요. 그럼 중소기업 기본법의 범위는 그 기본법을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업종별로 매출액 직원 수에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드는 중소기업이 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다가 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럼 대기업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국인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임차인이었다.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존속기간 보호로 가요. 그럼 이거는 존속기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단기간을 보호하겠다는 거 알아요.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이 몇 년?
2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2년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존속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렇던 거죠. 우리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하거든. 아들한테 집 줘야 되거든. 반드시 집 줘야 되거든. 그래갖고 1년으로 임차인이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러면 그 기한은 유효하죠.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1년 뒤에 이사 갈래?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좋아. 나 1년 더 살래. 그러면 2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2년을 최단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보증금을 임차인이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은 불법 점유가 되는 게 아니고, 나아가 월세가 발생되고 있다면 월세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존속기간 최단 2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묵시역갱신이 있어요. 이 묵시역갱신은요, 이걸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불러요.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묵시란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입을 딱 닫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거절 통지 안 했어요. 야, 나가라. 그다음에 월세 50만 원 안 올릴 테면 나가라. 이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임대인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2달 전까지. 임차인은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역시 거절 통지 안 했어요. 나가겠다. 이런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2달 전까지죠.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말이에요, 계약 만료 한 달을 남겨놓고, 야, 월세 50만 원 올릴 테면 나가.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묵시갱신이 일어나 버리죠. 하려면 2달 전까지 해야 돼요. 이게. 그럼 이렇게 묵시갱신이 됐다? 그럼 그 계약 유효는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2년씩 계속 갱신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계약이 묵시효로 갱신된 경우에, 갱신이 됐거든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 조건 그대로 가요. 이게. 다만 이제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임차인이 살다가 이제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나 나가겠다. 그럼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그럼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묵시갱신 규정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죠. 그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 위반했거나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다. 이익의 차임을 연체해야 돼요.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1월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이거 이익이 차임 연체예요? 아니죠. 횟수로는 3번을 연체했지만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만 원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되죠. 그래야 묵시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묵시갱신이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내려갑니다. 계약갱신 요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계약갱신 요건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임차인의 권리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한 달, 2달 전까지예요.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당한 거절 사유가 9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
이게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한 사실이 있다든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이런 사유 등이 아닌 한 절대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이거든요. 지금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야 나가라 거절 통지했어. 임대인은, 임차인은 같은 기간이죠. 지금 갱신을 요구했거든요. 둘이 딱 부딪혔어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당연히 임차인이 이기죠. 임차인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의 권리다견은 갱신 요건. 자, 그럼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만 딱 허용합니다. 1회. 한 번만 딱 허용해요. 그럼 이 얘기네요. 최초 계약을 2년을 했어요. 묵시갱신이 됐어요. 또 묵시갱신이 됐어요. 6년 살았어요. 그러자 이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달 전까지 거절 통지합니다. 나가. 그럼 임차인 갱신 요구 할 수 있다 없다? 에? 갱신 요건 행사했어 안 했어? 아직 행사 안 했잖아. 지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허용해요. 한 번만. 그래서 묵시갱신은 여러 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갱신 요건 1회만 딱 허용한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임대인들이 2년 계약 처음에 했잖아요. 갱신 요건 행사하게 임차인에게 먼저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갱신 요건 행사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묵시갱신이 일어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허용한다.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료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항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가 갱신을 요구하여 갱신을 했으니 월세나 보증금은 올릴 수 있어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묵시의 갱신은 증액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그 조건 그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증액할 수 있지. 이렇게. 그다음에 존속기한 2년으로 본다는 똑같아요. 묵시갱신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갱신요구로 갱신했잖아요. 살다가 임차인이 이사갈 일이 생긴 거야. 그럼 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임대인이 통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해지 규정 갱신 요구의 경우 인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불합리한 것 같죠? 묵시갱신은 좋다 이거지. 묵시갱신은 임차인에게 특별 권한을 준 거예요. 해지할 수 있게. 근데 갱신 요구, 지가 살아보니까 좋아. 그래가지고 갱신을 요구한 거야. 그리고 이번엔 또 계약 깨겠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임차인 보호하는 건 맞아요.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지. 그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이게 역효과가 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묵시적 갱신이 됐던 갱신요 갱신했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요. 여기까지. 대신 이제 갱신요 갱신은 월세를 증액할 수 있어요.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대항력. 요 대항력이란 말은요, 원래 물권의 특이한 효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쫓겨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효력, 이거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다. 원래 법 원칙에는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원칙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건 법의 전통적인 대원칙입니다. 즉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 원칙이 있는데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만약에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이 갑이에요. 이 주택에 임차인 을이 들어왔거든요. 을이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은 거야. 이 상태에서 이 갑이 이 주택을 팔았어요. 병한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팔 수도 있죠. 팔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법 원칙에 따르면 요 병이 이 주택을 매수해 갖고 내가 살 거니까 너 임차인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죠. 뭔 소리야? 나 이거 1년 6개월 계약 기간 남았거든?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갈 거거든?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자에게. 원래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이다. 이게.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도라는 것은 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한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입주와 주민등록이. 그럼 대항 요건을 갖췄고 입주와 주민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소한다. 그럼 이게 다음 날이라는 것을 우리 대법원은 영시로 해석했어요. 영시로. 그럼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12월 27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모두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떠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주민등록 적법 주민등록이 아니냐 이 사례들은 여러분들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할 거고 물론 판례는 제가 뒤에 다 실어놨으니까 이참하신 분들은 쭉 기억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항력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법 지금 진도가 저당권 들어갔나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점소 지지전 유질전이니까 점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디 나가는지도 몰라. 좋습니다. 원래 그래요. 민법은 들어도 모르고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어차피 몰라. 이게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저당권을 공부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게 저당권에서 나오거든. 그럼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의미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로서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자기보다 뒤로는 권리자, 이것을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선 변제권은 담보 물권의 특이한 효력이에요.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의 특이한 효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임차권인 채권에도 인정을 해버린 거지. 등기 없이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주택인데 1번에 저당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채권 금액이 1억이었어요.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도 채권 금액이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근저당권자도 채권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주택 경매로 낙찰이 되기를 2억 5천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배당을 할 때 어떻게 배당하냐면요. 이게 원래 임차인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배당할 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순위에 따라서 1억 배당했죠. 얼마 남았어요? 5천. 그럼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한테 배당해요. 근데 이 룰을 깨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돼요. 자기보다 뒤로는 권리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1번 저당권자 배당을 해주고 1억 5천 남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다시 1억을 배당해요. 나머지 5천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니까 경매시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럼 확정일자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이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그래서 공증인사무소, 법원 앞에 하면 공증인사무소들 있죠. 다음에 법원 등기과라든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여기서 받아도 돼요. 그럼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찍어주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백에다가 요즘 사각형으로 찍어주죠. 그래갖고 사각형으로 돼갖고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23년 12월 26일. 그래갖고 이제 이 확정일자 1년 번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 동 주민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게 의미가 그거예요.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세 군데에 찍는데 그러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원래는 확정일자가 여기 두 군데 공증인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만 인정했었어요. 여기 등기소만. 그랬다가 동주민센터로 이제 확대시켰는데 이건 개공이 좋은 일을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에서 중개받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었는데 확정일자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두 군데밖에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확정일자를 안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 임차인들이 공증인사무소는 사실상 변호사예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여기 등기소는 법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가면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걸로 오해했지. 그래갖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지 신혼 때 사기친 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실화입니다. 지 신혼 때 지 와이프한테 있잖아요. 야, 나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15만 원이래다. 진짜로 15만 원 사기쳤어요. 그때 15만 원 엄청 컸습니다. 저도 이름만 되는 대기업에 첫 입사를 했거든요. 제 첫 봉급이 얼마였냐면 64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엄청 컸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야 꽁돈 생겼다. 쇠주 한 잔 가자.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공이 어디서 그런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할까 고민해봤더니 이사할 때 전부 다 전입신고하더라 이거예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찍는 걸로 하자. 제안을 했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게 된 겁니다. 개공이 맨 사기만 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또는 동주민센터 가서 또는 그 공증인사무소 가서 찍으면 지금 현재 얼마다? 600원. 동사무소 공짜로 찍어주는 데도 많아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면제권이 바로 그건데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3박자를 갖추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지 우선면제권 역시 취득합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선면제권 역시 생기는데 자, 그럼 잠깐 연습 한번 해볼까요? 12월 26일 날 임차인이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했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일에 이거 다 할 수 있겠죠? 다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3박자를 갖췄으나 대항력이 없죠? 맞잖아요. 아직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12월 27일 0시부터 취득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27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둘 다 취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날짜에 12월 26일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요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면제권 취득해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우선면제권은 누가 먼저다?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지. 임차인은 아직 우선면제권 취득 못했으니까. 맞죠? 근데 12월 27일 날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27일 날. 그럼 이때는 우선면제권 누가 먼저겠어?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죠. 이거는 임차인의 0시서부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모두 취득했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는 9시 넘어야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예요. 이해되세요? 우린 실무 과목이니까 이거 날짜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실무에서 벌어지죠. 신축 아파트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축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일에 모두 들어왔다면 이때는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이때 임차인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은 0서부터 취득하니까. 됐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고 이제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천천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 한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변제권의 승계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옆으로 갑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개념적으로요. 요거는 또 우선 변제권과 달리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주택에 대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것이 최우선 변제권이다. 있잖아요.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요.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주임법, 상임법에는 최우선 변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질 건데 일단은 최우선 변제를 이제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출발하면 이건 최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우선 변제. 그렇게 이제 구분할 건데 어쨌든 이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 이게 최우선 변제인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요건이 경매 개시결정. 원래 그 주택에 대한 경매 들어가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거든요. 그럼 개시결정 등기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이 주택에 경매 들어갔으니까 알아봐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해놔야 돼요. 대항력권 갖춰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요. 만약에 경매 등기가 된 다음에도 들어온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가짜 임차인을. 그러니까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정원역, 그리고 광역시,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6,500만 원 이하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그럼 과밀억제 권역 기본적으로 몇 군데 알아두시는데 서울은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다음에 또 과밀억제 권역이 우리 인천광역시 있죠. 인천광역시도 과밀억제 권역이지. 그리고 경기도 일부 시들 여기가 과밀억제 권역인데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기 고양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뭐 의왕시 이런 데들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택들은요 1억 4,500만 원 이하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로 와야 돼요. 이때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광역시에 군지역들이 있죠. 그럼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군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 있는 주택은 7,500만 원 이하로 와야 돼요. 그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소액보증금인데
서울에서요 보증금액이 1억 6,500만 원 넘어섰잖아요. 그럼 이자는 아예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되지 않아요. 이 금액 이하로 와야 돼요. 이 금액 중에서 이 금액 이하로 왔다면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된 거고, 경매 넘어갔을 때 최소한 보장해 주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죠. 최우선 변제 해주는 금액. 그럼 1억 6,500만 원 위하로 왔다면 서울은 5,500까지, 과밀억제 원역은 4,800까지, 여기 광역시는 2,800까지, 기타 지역은 2,500까지 해줘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나머지 요 지역들은 그냥 암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해주를,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 정도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담보권을 우선에 변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는데 여기 권리관계가 1번에 저당권이 와 있어요. 2번에 1억이었고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야가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요 저당권자에 앞서서 이 금액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대신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해줘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서울 소재 주택 임대차였고 이자 임차 보증금이 1억 6,500이었어요. 근데 이게 낙찰이 되기를 8천에 된 거야. 낙찰이. 그래버리면 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지만 5,500을 다 받을 수가 없죠. 8천 중에 2분의 1. 4천 가지고 이자에게 최우선 이자합니다. 나머지 4천은 이자에게 배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고, 우리는 서울만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서울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은 얼마? 1억 4,500에 얼마까지? 4,800까지예요. 근데 인천은요 세 군데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인천이 전체가 과밀억제 원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광화문이나 옹진구는 일로 내려가죠. 맞죠? 그 다음에 청라나 송도 있죠. 청라, 송도, 여기 왕길동 일부 지역, 이쪽 지역은 광역시를 적용합니다. 과밀억제 원역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송도나 청라에서 중개받은 분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어. 송도나 청라는 어디? 8,500 이하야 돼요. 근데 인천 여기 서구에 있는 시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얼마? 1억 4,500 이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셔요? 송도 주민이나 청라 주민이 들으면 이거 굉장히 억울해 하려나? 우리가 여기 검단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더 비싼데 그 주장할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닙니까? 송도 사시는 분들 그거 아세요? 청라 사시는 분들? 인천에 살아요. 그 얘기 절대 안 하지. 어디 산다게? 송도 산다게. 청라 산다게. 저기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에 산다고 절대 안 하죠. 어디 산다고 그래? 분당에 산다고 그래. 그죠? 녹화되고 있어.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그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지. 광명시보다 인천 집값이 비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광명시보다. 광명시는요 진짜 거기가 서울 집값이야 다. 그래갖고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랬다니까. 광명시 아파트를 사겠대. 그래갖고 그것도 광명역 앞에 아파트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거기 그 광명역 거기 앞에 거기 저 날씨 우중충할 때 지나가면 냄새 난다는 거 알아요? 거기 폐수처리장 있어요. 폐수처리장 있어. 광명역 바로 앞에. 그 아파트 단지 들어선대. 거기라고 전부 다 잔디로 덮어버렸거든 지금. 근데 지금도 냄새 나. 근데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야. 광명역 그 앞쪽에 짓는데 그분이 와서 나한테 물은 거야. 그걸 분양을 받겠다는 거야. 하고 내가 그랬지. 거기 폐수처리장 있는데 냄새 솔솔 날 텐데 집값 안 오를 텐데 뭐하러 거기다 사? 그랬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산 거지. 샀어. 그래갖고 내가 거기 광명역에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하러 갔거든요. 한 5년 전이었지. 5년 더 됐나? 시장 조사를 하러 갔어. 근데
분양가가 똑같았어요. 송도 분양가 그때 4억 한 32평형이 4억 한 3천. 광명시도 분양가가 4억 한 3천인데 한 5억 정도 했어요. 분양권. 송도 기껏 올라봤자 분양권 역대 최고피가 2억이었어. 2억. 뭐 1억 정도 가고 있었지. 여기 갔는데 12억이. 피가 7억 붙은 거야. 5, 6억에 분양했거든요. 그때 당시 12억이었어. 어디다 사야 돼? 광명시 사야지. 그래갖고 그분이 나한테 선물 들고 왔어. 왜 왔냐고. 교수님 말 안 듣고 내가 분양 받았대. 그래갖고 어쨌든 미친 거야, 미친 거. 미친 거. 송도 아무리 올라도 30평 12억까지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지인들한테 그래요. 인천에는 절대 집 사지 말아라. 미친 나는 산 거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동탄도 그래서 동탄도 비슷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디가 뛰면 어디도 뛴다고. 어? 토지값 때문에 비싸진 거거든, 분양가가. 아니, 인천에서 분양가가 3천만 원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평당. 3천만 원 넘어갔다니까, 지금. 서울은 물론 전세가가 평당 3천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지리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은 대부분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지. 교통지옥이지. 못 올라간다. 고양시 있죠. 고양시가 집값이 못 올라가던 이유가 교통지옥이야. 고양시가 도시가 참 좋거든요. 거기도 쾌적해요. 쾌적한데 거기도 깜짝 놀란 게 집값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지리적 한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서울로 전부 다 진입해갖고 먹고 살았는데 아주 교통지옥이야. 지옥. 저쪽 애들이 바로 포탄 떨어뜨릴까 봐 그런 게 아니고, 저쪽 애들이 포탄 떨어뜨린 거는요, 저 아래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양시가 난 모르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이게 어쨌든. 근데 김포 어떻게 될까? 김포 사시는 분 있죠? 어쨌든 두고 봐야지 뭐. 집값은 누구도 몰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송도 사시는 분들은 인천의 강남이라고 맨날 주장하면서 프라이드가 대단하시죠. 나도 인천 출신이지만 대단해. 옛날에 서울 애들이 그랬잖아. 나 서울로 학교 다닐 때 맨날 인천 짠놈 그랬어. 나 그때 인천 안 살았거든. 인천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베렸지만 어쨌든.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과밀억제군이 인천 YC가 있고, 그냥 광역시를 좋아하는 인천 YC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죠. 이제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기타예요. 또 세 군데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 주민이나 청라 주민이 8,500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이게 우리가 부평에 있는 아파트보다 뭐가 못한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럼 좋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었어요.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등기 명령대로 나갑니다. 권리금 보호는 상인법 내용이에요. 그럼 임차권의 등기 명령인데, 이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는요, 이거는 왜 들어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야. 이걸. 그럼 임차인은요, 오도 가도 못하게 돼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봤더니 어느 경우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한번 이사를 가버리면 절대로 이 좋은 효력을 되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그러면 늦어도 3주 정도면요, 촉탁으로 강제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져 갖고 이 명령서에 의하여 촉탁으로다가
임차권 등기가 돼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 등기의 효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임차에는요, 이 등기한 때로부터, 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이 없었다면은 등기한 때로부터 이걸 취득하고, 이미 취득해 놓은 게 있어요. 대항력, 우선면허권, 입주 주민등록 해놨고 확진일자 받음으로써 취득해 놓은 게 있었다. 그럼 이미 취득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유지가 되고, 이거는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임차권의 등기 변경제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럼 임차인이 등기해놓고 이사 갔거든요. 집이 비었죠.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요 임차권의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주택인데 1번에 저당권 들어왔어. 2번에 임차인 들어왔는데 이분이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그럼 저당권자의 신뢰를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은 제일 먼저 저당을 잡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내 뒤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보증금액이 1억 6,500, 이런 1억 4,500 이런 식으로 소액 보증금이라면 나는 경매시에 5,500, 4,800 이걸 양보해야 돼.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이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좋아라 했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이자가 임차권에 등기를 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또 들어왔는데 이자가 또 소액이야. 그럼 소액 임차인이 빈자리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이자에게 또 이자가 양보해야 되느냐? 임제가 있죠. 뒤통수 두 번은 인정한다 안 한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그리고 임차권 이거 등기할 때요, 돈 들어가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돈 들어가고 등기할 때도 돈 들어가요. 이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임대인. 지가 안 돌려서 그럽니까?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죠. 거기까지.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이런 제도였다.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위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임대인이. 그러면 이 등기 자체로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있느냐? 경매 신청권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인정하지만 경매권은 없습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가 경매권까지 인정해버리면요, 이건 물권이지 채권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경매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 보증금 회수는 경매를 시키기 위해선 이제 그 밑에 경매 등으로 날아갑니다. 결국은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송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원래 소액사건은요, 소송물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보증금액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의 관할하에 한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요. 지급해라 하고 판결 나가버려. 그러니까 간단한 소송 절차로 끝내는 거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민사소송으로 가면요, 기본 6개월 이상이에요.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 지급해라.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이 판결에 이제 기초하여 주택에 대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 불러요. 그래서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 신청서 집어넣거든요. 이때 경매 신청을 할 때 주택 인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주택 인도 필요 없어요. 일단 이번 순환 때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할 때 주택 인도 먼저 할 필요가 없다더라.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이건 쌍무계약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점을 집행의 시효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주택 인도 없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배당금 수령해놓고 인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때는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할 필요가 없지만 배당금 수령할 때는 먼저 인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 임차권은요, 경락이 됐잖아요. 경매가 끝났어.
그럼 낙찰자가 나왔잖아요. 경락으로 일단 소멸한다 그랬어요. 경락으로 소멸하고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있다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경매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다 봤고요.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임차권의 승계는 뭐냐? 이거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와 있죠. 그럼 사실혼 배우자가 뭐냐면 부부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얘기해요. 처가 있는 남편이 남편 있는 처가 딴 살림을 차렸다? 이거는 내연관계 내지 부척관계지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이게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래갖고 임차인이 사망했잖아요. 돌아가시면 쫓겨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차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시켰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가정 공동 생활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걸 승계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승계할 수 있고요. 다만 임차인이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빚만 잔뜩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승계하기 싫으면 1월 내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돼요. 1월 내 포기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거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죠.